예, 지금부터는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주간의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이제 8월 29일 월요일은 미국의 8월 댈러스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제조업 지수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8월 30일은 이제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독일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수요일은 중국의 8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고요. 유럽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죠, 여기가. 예, ADP. 예, 맞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그날 종가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9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역시 한국의 8월 수출입 통계가 예.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8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9월 2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한국에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파라고 하는데 베를린에서 국제 가전 박람회가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정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정들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번 달 말에 그 8월 31일이죠. 제조업, 비제조업 이제 PMI 지표가 발표되는데 중국 지표가 요즘에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제조업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올지 한번 요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미국도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아요.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예고편이 발표가 되죠. 그 ADP 예.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까지 연결이 되니까 일단 수요일부터 민간 고용 지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역시 수출입 통계 이게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전체 이제 8월 데이터에서 수출이 지금 한 자릿수까지 좀 증가율이 둔화됐거든요. 근데 이제 8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 무역 수지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부분까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7월 달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7월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한국도 좀 물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9월 정시도 이제 환율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9월 정도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의 고환율은 유지될 걸로 보더라고요. 유지되는데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로 가면은 꺾일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당장 환율은 고환율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꺾인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완정되는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를 좀 꼽아줬는데 일단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절되는 게 확실히 보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9월 FOMC 끝나야 확인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유럽의 에너지 공급 개선 이게 사실 좀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유럽의 에너지 공급도 사실은 지금 아직은 좀 불안정한 건 사실이죠. 러시아가 여전히 네. 가스 이번 달 말에 또 잠궈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계속해서 러시아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다만 가뭄이라든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사실 좀 유럽도 한번 에너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날씨가 또 선선해지면 약간 풀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중요한 게 부동산이 전체 GDP의 30%니까 예. 이게 일단 올라줘야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지금 돈을 풀어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미 모기지금리 한번 올렸잖아요. 아니 내렸잖아요. 내리고 예. 또 뭐 금 39조 정도 되는 네, 돈도 돈도 예, 좀 유동성도 예, 공급을 푼다고 했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의 3년이 앞두고 뭔가 드라이브는 거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실제 중국이 작년 10월부터 유동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요, 부동산 좋아지고 부동산 좋아지면 소비가 늘고요.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또 잘 돼요. 중국 쪽에.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럼 환율 당연히 완화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무역 수지. 요즘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심화되냐. 근데 그게 이유가요. 우리나라가 두바이유를 저기 수입해다가 오는데 한두 달 시차가 있대요. 예전에 110달러에서 산 물량이 지금 아직도 여기 잡히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90달러잖아요. 예. 그럼 한두 달 후면은 90달러가 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역수지 개선도 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엔 제 개인적인 생각은 9월 FMC만 좀 끝나서 긴축 속도에 대한 좀 조절 확인이 된다면 분명히 원달러 환율은 좀 한 10월부터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 산업인 반도체인데 내년 메모리 성장률 전망치가 0.6%로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네. 반도체 시장이 암울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기별 내년도 뭐 이렇게까지 업황 전망을 감안할 때 반도체 주가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 돼야 이렇게 추세적인 뭐 반등이나 상승이 가능할지 네. 한번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의 관심은요, 이제 안 좋은 걸 다 알아요. 다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관심 가냐면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네. 이제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 더 빠지진 않는데 아직 명확하게 좋아지는 시그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주가도 지지부진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또 최근에 쓰신 분도 있어요. 신한증권의 최도현 연구원님이 2019년하고 19년의 그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그때 2016년, 19년이 반도체 되게 안 좋았던 시기인데 주가가 그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지금 한 15%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게 10%로 만약에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면 마이너스 15인데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이러면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언제쯤 처음 나올지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 된대요. 그럼 그때 한번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반도체 재고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재고 증가율도 높아요. 막 10% 이렇게. 근데 이 증가율이 예를 들면 5%로 떨어진다거나 3%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재고 증가율도 만약에 둔화되는 그 시그널이 보이면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메모리 업체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다운됩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또 완만해질 때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가을 이후에 나와주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전망은 뭐냐면 올해 연말부터 좀 그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세 상승은 그때부터는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진다 이게 아니라 당분간은 그냥 한 두세 달은 그냥 박스권 이 저점은 지지하면서 예. 박스권인데 횡보하면서 요 시그널 중에 한두 개가 나오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네.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연말은 적어도 지나야 될 것 같다. 연말이나 내년 초로 보는데 근데 사실 이건 누구도 뭐 예측은 아직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달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체크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제 방미에 나섰고 또 우리 정부도 뭐 한미 FTA 근거해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한 어떤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금방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은 뭐 어떤 것일까요? 이게 노조랑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엘라바마에 현대차 공장, 조지아에 기아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지아나 이런 데서는 전기차 일부 좀 개조를 해가지고 전기차 생산을 할 텐데 거기를 좀 본격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개조를 예. 해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반조립을 좀 해가지고 수출을 반조립한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네. 미국 공장에. 그럼 거기 공장을 일부 개조해서 거기서 생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려면요. 뭐 일단 미국에서 조립만 하면 돼요. 예. 최종적으로 이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조랑 좀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사 합의 사항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노조랑 합의가 되면 그 미국에서 판매될 물량은 이제 그쪽으로 보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이제 노조가 합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노조랑 합의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좀 가장 확실한 지금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좀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또 FTA 체결을 맺었고 네. 현대기아에 좀 너무 불리하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어쨌든 미국에 또 공장을 지어주잖아요. 예. 고용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상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FTA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한국에서 생산한 거나 미국에 생산한 거나 예, 동등하게 같이, 취급하는 예.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데 예, 그래서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도 약간 올해 연말까지는 좀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부 협상력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의성 회장이 간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네. 결국엔 국내 현대차 그룹이 할 일은 이제 노사랑 합의하는 거, 요 부분하고 정부가 할 거는 이제 FTA, 예. 요거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하는 거. 요 두 가지로 일단 올해 안에 좀 뭔가 잘 풀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안 풀린다면 현대 기아는 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좀 답답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조지아주 공장 건설을 뭐 좀 앞당긴다 이런 이야기는 있대요. 이게 6개월 정도 예. 앞당긴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그냥 거기서 생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겠죠. 국내 2차 전지도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되는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네. 지금 중국산 비중이 80% 90%인데 소재 비중이 이걸 현실적으로 낮출 그런 뭐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 중국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뭐 흑연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비중이 뭐 거의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근데 그걸 대체할 지금 당장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광물이 많이 생산돼서가 아니라 뭐 광물을 수입을 하죠. 예. 뭐 니켈이나 리튬 이런 거. 그런 이제 정제를 예,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정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왜 쓰냐면 중국산이 되게 싸요. 예. 정제,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쓰는데 이제는 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산을 점점 쓰면 안 되거든요. 예. 단계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또 자동차에서도 똑같아요. 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때 중국의 원재료나 뭐 양극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결국 중국 외에 조달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요즘에 포스코 그룹 주가가 좀 괜찮은 게 포스코 그룹은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를. 아, 뭐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쪽 뭐 예,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 그래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건데 네. 다른 업체들은 이제 이게 대안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회사들이나 양극재, 뭐 음극재 회사들의 가장 당면 과제는 중국산에서 이제 정제된 소재가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아르헨티나든 캐나다든 호주 쪽 뭐 광물 회사랑 MOU를 잘 맺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현대 기아도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 포드, 폭스바겐도요. 캐나다나 막 이런데 그 광물 업체랑 MOU를 맺어서 광물 조달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아직 현대 기아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완성차한테도 지금 발등에 불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또 급해진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외에서 어떻게 광물 조달할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업체들이 뭐 저희보다 훨씬 잘 아니까 대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너무 중국 비중이 높아서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국 전 이제 코로나 PCR 뭐 검사 폐지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저비용 항공사 주가들이 많이 올랐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보면은 뭐 항공이나 이런 또 여행을 포함한 리오퍼닝 주들도 좀 전망이 밝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못했던 건 해외 여행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성장성만 봤을 때는 정말 뭐 2차 전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년까지는 해외여행 쪽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나올 것 같고 아직도 뭐 일본은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제대로. 예. 그래서 이 여행사들이나 저비용 항공사의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원래 네. 코로나 전에는 제일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안 열리니까 아직은 실적이 좀 안 나와요. 사실 N저니까 네. 뭐 열리기만 하면 많이들 가실 거예요. 갈 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이 워낙 문을 닫아버리니까 또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단체 관광밖에 못 해요, 지금. 네. 개별 관광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PCR 검사 이제 면제하면 단계적으로 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기대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지금보다 더 악화될 리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향성 면에서는 저는 좀 명확하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룸이 많이 남은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성장한 것보다는 이미 성장했으면 이제 그 룸이 좁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많이 남은 거. 그 대표적인 섹터가 어쨌든 일본이나 해외여행 관련된 산업을 하는 비즈니스죠. 여기 속해 있는 게 사실 저비용 항공사, 여행사, 카지노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언제쯤 규제가 더 완화될지 모르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비용 항공사 또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일본 비중이 높은 카지노나
아니면 여행사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되 다만 유상증자 이슈가 아직 남은 업체들이 좀 일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본확충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9월 주식시장 전망은 대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9월은 이제 FMC 이후를 좀 좋게들 보시더라고요. 대부분이 9월 FMC가 이제 9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종목 장세. 네. 시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뭐 올랐다 내렸다 이제 반복하는 가운데서 일단 뭐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주도주 또 소외주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는 장세를 예상하는 것 같고 또 그 9월 달에 또 초에 추석 연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연휴에는 좀 증시가 또 부진했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려는 또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9월 FMC 전까지는 지수가 지금 2000 뭐 빠지면 한 2,400 초반, 네. 오르면 2,500 후반 정도 예. 이 레벨에서 등락 거듭할 것 같고 PBR 한 배가 2,530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2,53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근데 FMC에서 확실히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좀 뭔가 바뀌는 게 진짜 보였다. 그러면 이제 2,600을 넘기겠죠. 그 후에. 네. 그래서 2,600 넘는 거는 9월 FMC 이후로 예상을 좀 하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전제 조건은 제일 큰 건 유럽이에요. 예.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또 이게 또 재현돼가지고 유로화가 폭락을 해버리면 뭐 당연히 또 늦어지는 거니까 유로화가 좀 일단은 좀 변수는 좀 대리라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9월 증시 전망은 그런데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의 지금 선택인데 내가 지금 태조 이방원을 갈 거냐 따라서 지금 이쪽이 핫하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그쪽으로 다 갔어요. 대부분이 예. 많이 갔죠.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걸 사실 그 FMC가 끝나고 네. 만약에 금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요 증시 상단이 열리거든요. 성장주들이 좀 네, 좋을 수 그러면 있겠네요. 지수 관련주가 오르겠죠. 지수 그때부터는. 관련주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쪽을 갈 거냐. 네. 한 달은 좀 재미없더라도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가늠하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기존 주도주들은 사실 주가가 지금 사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저는 좀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소외된 것 중에서 좀 찾는 게 네.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이유를 본다면 중국이 부양책 써서 유동성 늘면요 단계적으로 예. 부동산 좋아지고 실제 소비 늘어나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대표 소비 기업들이 물론 화장품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스마트폰 섹터예요. IT 부품이라 그러죠. 예.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결국 회복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IT 부품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9월에 아이폰 신제품 나오고요. 갤럭시 폴더블 폰도 나오니까 이게 또 맞물립니다. 예. 그래서 신제품 효과 있으니까 그래서 MLCC 네.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 예. PCB 업종 이게 다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또 공통적으로 장기로도 좋은 게 나중에 자율주행차에 다 들어가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볼만한 게 그 대형 건설주도 예. 요즘에 이제 해외 건설 얘기가 수주 얘기 좀 자꾸 나오잖아요. 예. 그쪽도 괜찮고 9월에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또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여행이라든가 이제 그 카지노, 네. 레저주 있잖아요. 예. 이런 쪽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성웅 연구원님이 반도체 후공정 네. 그 중에서 테스트 소켓이라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도 너무 세분화돼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건데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확실히 여기는 성장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업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반도체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지만 이제 정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PC도 고사양화 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라든가
소켓 종류도 정말 다양해지면서 수요가 좀 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장비보다는 왜 테스트 소켓 업체를 선호를 하냐면 P와 Q가 동시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 소켓이 뭐냐면은 이 네모난 테스트 소켓이 있어요.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다 다 만들어진 최종 반도체를 여기다 끼워요. 예. 소켓에 끼운다고 보죠. 네. 끼워가지고 최종 점검을 해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소켓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조그마한 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미세한 펜인데, 근데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흔히 여러분들 사진에 이게 반도체 보면은 반도체, 얇은 반도체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만 그 동그란 그 점들이 막 찍혀 있을 거예요. 예. 이 동그란, 이거를 뭐라고 하면 숄더볼이라고 하더라고요. 패키징해서 기판에 딱 붙일 때 그걸 하는 건데, 이 숄더볼에 그 핀이 하나씩 이게 대응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 숄더볼을 다 하나씩 이거 꽂아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예. 숄더볼이 점점 개수가 점점 늘어난대요. 아, 그리고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크거든요. 그럼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핀 개수가 늘어나요. 네. 핀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테스트 소켓이 점점 단가가 올라가요.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Q는 왜 증가하느냐, 물량은 당연히 테스트할 수 있는 반도체 수가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데이터 센터, 네. 거기다 사물 인터넷,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죠. 로봇.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이 특히 샘플, 이게 테스트 소켓 업체들이 좀 계속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황과 상관없이 많은 그 IT 회사들이 반도체를 이제 직접 제조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 필요한 반도체들을.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면 샘플을 먼저 만든대요. 아, 이 다양한 샘플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테스트 소켓 업체한테 보내줘요. 이거 좀 테스트 해달라. 예. 그럼 예를 들면 5개를 보냈어요. 네. 종류가 다른 걸. 그럼 그 중에 5개를 다 이제 끼워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대요. 네. 하나 선택해서 요거 합격. 그럼 보내준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주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거는 대량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플 테스트도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표 업체들이 리노공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ISC, TSE 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그냥 거의 뭐 그 옛날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나갈 때만큼만 네. 지금 이익률이 나오니까 굉장한 지금 마진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되게 높고요. 경쟁자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한번 그 테스트 소켓, 뭐 앞으로의 흐름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가장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니까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 8월 여름 정시는 나쁘지 않았죠. 이제 9월로 접어드는데요. 9월에는 변수가 참 많아 보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시 관련한 정보 흐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